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정동민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항상 같은 반응이세요. 제가 살아있구나. 네, 제가 살아있는 애긴 맞구나. 이런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냐고. 그 KFC 할아버지처럼 그냥 서 있는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제가 원래 설명회를요 저희가 겨울에도 한번 하고 여름에도 한번 하고 이렇게 매번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과천병원도 오픈한 지가 사실은 작년 12월이에요. 근데 겨울에 설명회를 못 했어요. 온라인으로만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코로나가 오래 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저 작년에 원형 탈모가 오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매주 방역을 하고요. 그래서 소독 증명서를 항상 붙여놓고, 매일매일 소독 티슈로 다 닦고 이렇게 하거든요. 매번 이제 검사도 하고, 저희 강사들은 뭐, 백신 맞은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젊은 강사들은. 그리고 이제 PCR 검사, 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인 거는 저희가 이제 과천, 평촌, 과천 지역만 해도 저희가 지금 6개월 만에 한 180명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와줘가지고, 그래도 6개월 넘게 한 명도 아무 이상 없이,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만 해도 360명이 넘으시는데,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다녀주고 있어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현재 중3 친구들은 이제 예비 고1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1 친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2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입시의 방향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치러야 되는 입시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고, 변화된 것들은 또 어떻게 있고, 작년하고 또 올해하고 달라졌거든요. 이 선택 과목 같은 게 생겨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하고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제가 녹화심에 드리는 말씀은, 이 자료집 보세요. 엄청 두껍죠. 이 책자가. 총망라되어 있는 자료집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PPT. 앞에 잘 안 보이실까봐 출력을 해드린 거고, 요게 이제 저희 학원 굿즈예요. 학원 굿즈인데, 여기다 정동민 이렇게 하면 창피해서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이제 아이들 갖고 다니면, 만약에 아주 소심하게 제가 여기 옆에 있어요. 요것도 창피하시면, 가위를 이렇게 살짝 자르시면 아무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제, 요즘에 이제 마스크하고 요 손 소독 티슈가 되게 좋은 걸로 저희가 맞췄어요. 그래서 어디 커피숍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닦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아버님들 설거지 하신 다음에 쓰시는 타올, 주방에서 쓰시는 타올, 송월 타올. 근데 매번 설명회 때만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회가 끝나면 자료집은 놓고 이것만 가져가시는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자료집은 놓고. 사실 에코백을 이렇게 한 거는 이게 무겁잖아요, 책자가. 여기다 넣어 갖고 가시라고 이렇게 한 건데, 이 굿즈는 제가 다 챙겨드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거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제발 책자를 놓고 가지 마시고. 이래도 꼭 놓고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설명회 끝나면 제가 드렸던 말씀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에 다 있어요. 학교별로 해가지고. 한 번만 찾아보시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 거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에 가서 그 자료집을 한 번만 찾아와서 더 보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찬찬히 깔끔하게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길게 하면 또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잘 들으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한번 볼게요. 일단 입시 전형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치러야 되는, 지금 대부분 이제 현재 중3이거나 고1이니까 갈 길이 멀어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의 입시 체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치러야 되는 입시 체제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제가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나 어떤 게 특징적인 건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입시에서 수시하고 정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시의 비중이 62%, 정시의 비중이 38% 정도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조금 보셨겠지만, 수시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현재 고1이나 중3 친구들이 입시를 칠 때는
정시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수시에서 62%를 현재 모집한다고는 하나,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한 정원은 정시로 2월이 돼요. 그 정원을 넘기거든요. 수시에서 62명, 100명 정원에서 62명을 뽑아야 되는데 48명밖에 못 뽑았어요. 그러면 그건 정시로 넘어가요. 그리고 서울 소재 상위권의 16개 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 비중을 더 높이라고 교육부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우리 아이들 때는 정시 비중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수시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62%에서 학생부 교과가 58%.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온리 내신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31%. 그럼 그전에는 어땠느냐? 반대였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훨씬 더 비중이 높았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각종 스펙이라든지 뭐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애매한 거예요. 또 이게 뭐 전 장관님께서 또 따님을 또 이렇게 뭐 했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교과 전형의 비중이 늘어났고, 그리고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원래 비교과 활동 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많이 제한을 해놨어요. 수상 실적도 1년에 1개, 뭐 이런 식으로. 공인 어학 성적도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뭐 안 돼의 역사예요, 여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었고, 그전에는 논술 비중이 한 7, 8% 정도 됐었는데 논술 전형의 비중은 이제 4% 정도로 줄었어요. 조금 이따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상위권 대학을 내가 내신 성적도 안 되고 수능 점수도 안 나오는데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논술 전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예체능과 같은 아이들의 이제 실기 전형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일단 수시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전형이에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지금 이제 뭐 중3 친구들은 아직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고1 친구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2번 봤어요, 2번. 그러면 앞으로 너무 창창해요, 할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최우선이에요. 학생부 성적.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각 학교 전교 1, 2등 아이들이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서 가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서 교과 전형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는 거죠. 우리 여기 과천 지역으로 오자면 과천여고, 과천외고, 과천중앙고, 과천고에서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은 그냥 요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면 서울대 연구대를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학교장 추천서도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 서너 명만 이렇게 써주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산간 오지 벽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애가 전교 1등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능 점수가 3등급, 4등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신 성적은 뭐냐? 전교 1, 2등 하는 거는 자격 기준이에요, 기준. 지원 가능한 기준이라면 합격의 여부는 요거를 충족시켰느냐의 여부인 거예요. 각 대학마다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개 영역 2등급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상간 오지 벽지에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아이가 전교 1등인데 뭐 국어가 3등급, 영어가 3등급, 수학이 2등급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추천서를 받아서 전형을 해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능 점수는 어느 정도 베이스로 잘 나온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학마다 교과별 반영 비율이 조금 달라요. 학과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집을 이렇게 두꺼운 걸 챙겨드린 게 뭐냐면 얘가 무슨 과를 가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 학과에서 반영하는 국어를
더 많이 반영하는 데도 있고, 수학을 더 많이 반영하는 학과도 있고, 영어를 더 많이 반영하는 학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별로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일단 그러다 보니 목표 대학을 우선 설정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시절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제 중3이고 고1인데. 저도 저 때를 생각하면 제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중3 때부터 고1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저는 이런 거 목표 대학을 우선 설정 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제가 도곡국민학교 단대부중 나왔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티역 아세요? 대치동 롯데백화점 있는 거기 도곡국민학교 단대부중이 제 모교예요. 제가 도곡국민학교 단대부중 나왔어요. 그 한티역 사거리 지금 도곡 렉슬 이렇게 있고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빨리 낙향하고 싶어요, 고향으로. 근데 어쨌든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 왜 그런 애 있잖아요. 이렇게 100 평균 100 총점 1200 받고 그런 전교 2등으로 졸업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갈래? 대원 외국어고등학교를 갈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정이 초면에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랬던 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래서 모르겠어서 엄마한테 여쭤봤죠. 엄마, 담임 선생님이 서울과학고 갈래? 아니면 대원외고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저한테 너는 의사가 되고 싶어? 판검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둘 다 하기 싫은데.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너는 성향상 피도 무수하고 그러니까 그냥 문과로 가서 그래서 대원외고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어머니 저희 전교생이 저희 동기가 340명인데 서울대학교 278명 갔습니다. 목표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때 거의 최상위권에 극상위권 아이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를 그래서 중3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현재 중3 아이들 어머니 손들 보실까요? 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문 종합영어 4번 보고 들어갔어요. 수학 실력 정석 2까지 다 끝내고 들어갔어요. 중3 정도는 그 정도 선행을 해야 어느 정도 선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고1 어머니 고등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공부 잘하고 들어갔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6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봐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이가 나오는데 제가 고1 때는 학력고사를 공부했고요. 고2 때 수능을 2번 본대요. 고3 때 수능은 1번 본대요. 또 대학별 본고사를 보고 제가 95학번이에요. 매년 입시제도가 달라졌다. 그래서 1학년 때 6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반에서 49명 중에 48등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들어갔는데도 그때 당시 학력고사 300점 만점 모의고사에 제가 278점 받았거든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다른 학교 가면 전교 1등인데 그때 학교 평균이 285점이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엄청 공부를 미리 많이 선행을 하고 엄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 안에서는 너무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한두 개 싸움이에요. 한두 개. 최상위권이 아니라 극상위권에서는 다 맞느냐 하나 틀리냐 2개 틀리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거에 따라 목표 대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설정만 하면 뭐해? 가려면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중1이에요. 저희 아들이 중1이에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나는 무슨 대학을 가야 될까? 어떤 대학을 목표로 삼아야 될까? 그래서 너 뭘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빠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능을 몇 개 틀려야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몇 개 틀리면 의대를 못 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능을 몇 개 틀면 의대를 못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목표 대학을 설정을 하고 어느 학과를 갔냐에 따라 그거의 목표에 맞게 교과별 반영 비율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것부터 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하고
그 학교에서 전교권이 아니면은 사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특출난 몇 명의 아이들만, 그 학교별로 유명한 애들 있잖아요. 그 맨날 전교 1등 하는 애들. 그 아이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그럼 일단 우리 아이는 아닌 것 같네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역시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 성적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요. 이게 좀 그런데요. 저가 나온 대원외고 같은 특목고나 자사고, 민사고, 전주에 있는 상산고, 이런 특목 자사고의 경우는 일반고하고 내신 등급을 환산을 할 때 0.8 정도의 등급 차이로 환산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 일반고 아이가 4등급이면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은 한 6등급, 7등급도 똑같이 쳐준다는 얘기예요. 실예로 대원외고 제 후배 입시 컨설팅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걔 8등급으로 고려대 갔어요. 왜냐면 이게 실질적인 고교 등급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그 내신 성적을 똑같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평가를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관리가 관건인데 이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아라의 역사예요. 그전에는 이거 제가 20년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처음에 대원외고 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교생 실습을 모교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 대원외고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눌러 앉았어요. 그냥 선생을 하다가 하원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전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 제도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는 반장 하나만 하면 제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21세기 반장 한 번만 하면 한 3페이지에 걸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만들 수 있었어요. 각종 집어넣는 거예요. 동아리 회장이 해? 그럼 온갖 이 아이는 온갖 갈등과 분쟁의 조정자이자 해결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수상 경력이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종합전형에서 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비교과 활동 내역의 페이지 수가 일반고 애들은 10페이지 정도면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은 30페이지씩 돼요. 캄보디아에 가서 의료봉사한 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이겨요? 겨울방학 3개월 동안 베트남, 캄보디아 가서 의료봉사하고 왔대요. 아버지랑 같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아이를. 근데 지금은 봉사활동 내역이라든지 수상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을 조국 전 장관님께서 아주 큰일 하신 겁니다. 정말. 그래서 많이 제한이 돼서 이걸 관리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금은 이제 평준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준화가 돼서 크게 아주 특별한 걸 쓰기가 어려워졌어요. 만약에 쓰지 말라는 거 거기다 쓰잖아요. 공인 어학 성적 가는 거. 그럼 탈락이에요. 아예 뽑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큰 문제가 안 되고. 진로와 관련된 보고서 제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또 이제 자소서라고 하죠. 자소서. 요거가 또 이제 하나의 또 예전에는 자소서의 비중이 5%도 안 됐을 겁니다. 평가 항목에 있어서. 근데 이게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자소서를 가지고 많이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고3 때 돼서 그동안에 학생부 관리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문항에 따라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상위 대학의 경우 전체 인원의 한 45%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역사는 점점 축소시켜가는 역사이고 비중을 계속 낮춰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은 그래도 보통 만약에 6개의 지원을 가능한 게 있다면 보통은 한 3, 4개 정도는 종합 전형에.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붙게 되면 정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수능을 어쨌든 합격을 했어요. 외대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보낸 애 중에 외대에 합격을 했는데 재미삼아 나중에 수능을 봤는데 전체 영역에서 3개 틀렸어요. 그럼 그냥 가야 돼요, 외대. 그냥 가야 돼요. 그냥 뭐 최저 학력 기준뿐만 아니라 뭐 외대 장학생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잘 보고 써요. 그건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아이가 뭐 불만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어쨌든 정시만 가지고 불안하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꾸준히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해주고 그런 다음 그래도 역시는 이 중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건 내신 성적을 계속 올려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전형이 있습니다. 다음 전형은 논술 전형인데요. 요거 이제 뭐 논술 전형이 없어지네. 그리고 뭐 상위권 대학도 뭐 몇 명 뽑지도 않네. 너무 이제 그 과장된 경쟁률이 있네. 그러는데 사실상 모의고사 성적도 안 나와요.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도 별로예요. 자,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고 생각하시면 한 3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수형 사탐 혹은 과탐 탐구해가지고 다 해서 3등급, 평균 3등급 정도면 정시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천안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탐구 3등급 이렇게 받으면 천안에 있는 권으로 가야 돼요. 상명대라든지 백석대라든지 이렇게. 근데 내신 성적도 별로야. 내신도 예를 들면 3점대예요. 예를 들면 내신 뭐님 한 3.5, 뭐 4 이런 정도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이거예요. 사실은 논술 전형. 여기 실예가 있잖아요. 내신이 일반고 4.8이에요. 이제 배경고 아이인데 그 한국외대 본캠을 갔어요. 내신이 4.8이면 그냥 거의 그냥 중위권 아이로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 4, 2, 4, 4. 평상시에 4, 2, 4, 4면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겠죠. 최소 2개 영역 2등급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의미가 없어요. 수능도 3, 2, 3, 3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아까 제가 어디 가야 된다 그랬죠? 이 아이는? 정시로 간다면? 천안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외대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건 마지막 전형이 논술 전형인 겁니다. 상위권 대학도 지원 물론 얘 때문에 막 78대 1, 89대 1, 막 120대 1 막 이래요. 뭐 10명 뽑는데 뭐 1000명이 지원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지원조차 안 하면 그 기회가 사라지니까 그럼 그냥 살았으면 얘는 대학을 결국은 천안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못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 이게 논술이 수능 날 전에 보는 논술 시험이 있고 수능 다음에 보는 논술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건대 이런 데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건국대학교 같은 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거든요. 요즘에 어머니 지금 너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3이고 고1이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높으실 거라고 아는데 요즘 건대 가는 애들이요. 어머님 때 이대 간 친구들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네요. 실제로. 요즘에 건대 가기 쉽지 않아요. 수능 봐서 정시로 가려면 건대 가려면 한 10개? 뭐 11개 이런 정도밖에 안 틀려야 돼요. 근데 너무 진짜 막 그러시는데 진짜예요. 어려워요. 가기가. 근데 어쨌든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하는 학교가 있으면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형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쓸 수가 없어요. 내신 4.8이면. 종합전형 뭐 스펙도 별로 없고 교과는 아예 안 써주는 거고. 그러면 정시도 뭐가 없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상위권 인서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논술 전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르고 뭐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다고. 그렇겠죠. 어렸을 때 플라톤도 하고 뭐 이루미도 가고 뭐 그랬겠죠. 뭐 한우리 독서 논술도 하고 뭐 그랬겠죠.
아, 그러면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수학이나 영어는 왜 못하는 걸까요? 그럼 왜 빨간 펜 했지? 어렸을 때 윤 선생 했지. 뭐 영어 유치원 나왔지.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책 많이 읽고 이런 거하고 논술 전형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논술 시험은 딱 정해진 호흡과 그걸 평가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거는요, 아이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됐겠죠. 생각하는 힘, 사고하는 힘 이런 것들은 그건 나쁘지 않죠. 그거하고 입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플라톤도 시키고 뭐 했어요. 이루미도 보내고 지금은 제 학원에 다니고 있고 한데 그래도 똑같아요. 그거하고 글 잘 쓰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고2 때부터. 고1 지나고 고2 여름, 내년. 그러니까 고2 여름인데 벌써 그러면 1학년 내신이 지나고 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지났어요. 맞죠? 그러면 뭐가 힘들다면 한번 논술 전형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면 1년은 준비를 해야 돼요. 마지막에 파이널 때 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아니 뭐 18년 동안 글 못 쓰던 애가 어떻게 6개월 만에 잘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자, 이런 전형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뭐 약간 좌절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가장 아이들에게 공부한 만큼 성적을 주는 정시 전형. 예전에는 정시의 선발 비중이 너무 적었고 재수생들이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제 점점 이 비중은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서 선발 비중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 서울소재 상위권 16개 대학, 어머니도 아시고 있는 서영고, 서성한, 중경, 외시, 이대, 숙대 이런 대학들은 정시 비중을 훨씬 더 높이라고 해줬고 어쨌든 딱 정해진 점수만 잘 받아주면 등급을 잘 받으면 그거에 따라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학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문제는 국어예요, 국어. 자, 그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정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어차피 종합전형을 지원을 하든 논술 전형을 지원하든 수능 점수는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의고사 점수도 잘 나와야 되고 수능 점수도 잘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매년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국어예요, 국어. 매번 뉴스에서 나오다시피 그 변화된 사항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볼 시험하고 예전 거는 예전에는 화법, 작문, 문법 15개, 독서 15개, 독서가 비문학이에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 이런 비문학적인 글들에 대한 여기가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독서가. 그리고 문학 15개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이 보는 시험은 독서가 17개예요. 2개가 늘었어요. 문학이 17개예요. 2개가 늘었어요. 선택 과목이 생겼어요.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선택 과목이 나눠졌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수학은 선택 과목이 뭐냐면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거나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면 돼요. 보통 인문계 쪽으로 갈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하겠죠.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그럼 뭘 공부를 안 해도 되나요? 미적분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요. 그럼 얘가 나중에 이과를 가고 의대를 갈 거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겠죠. 그럼 뭘 안 해도 되나요? 확률과 통계를 안 해도 됩니다.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가 뭐냐면 문법이에요. 그럼 화법과 작문은 뭐냐? 말하는 방법이에요. 말하는 방법. 화법은 말하는데 말하기 방식. 얘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니? 비교를 했네요. 대조를 했네요. 글 쓰는 데의 방식, 글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문법은 뭐 의문의 변동이라든지 품사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수학이 아니라 국어잖아요. 그렇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미적분 안 해도 되잖아요. 미적분을 선택하면 확률과 통계를 안 해도 되잖아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면 문법을 안 해도 되나요? 똑같아요. 말하는데 화법이나 그래서의 문법이랑 우리나라 문법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걸 분리를 명확하게 해서 뭘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말이고 글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택을 쉬운 걸 많이 해요. 화법과 작문을. 아이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여기가. 여기는 좀 적게 선택해요. 왜? 근데 차이점이 화법과 작문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지문이 있어서. 문법은 난이도가 높아요. 문법을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 적용하는 문제다 보니까 난이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게 되면 글이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절대적 시간이 들어가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언어와 매체 문법을 선택하면 지문은 없고 문법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씩. 글은 읽을 시간이 적은데 어려워요. 그러면 수학처럼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면 문법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에도 문법적 요소가 나오니까. 그럼 문법을 선택하면 화법과 작문에 나오는 요소를 안 해도 되냐?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어휘들이 여기하고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유불리가 큰 차이가 없어요. 수학처럼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과목 자체가 국어는 말이고 글이고 수학은 딱딱 떨어지는 학문이잖아요. 수학 문제에서 어머니 그런 문제 보셨어요? 가장 가까운 것은 이런 문제를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뭐 1일 것 같은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거, 가장 적절한 거 묻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때 이번 가장 최근에 지난달에 고3 아이들이 본 모의평가예요. 물론 우리 고1 친구들도 첫 모의고사 봤을 거예요. 저처럼. 고3 애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을 때 1등급 컷이 89점이었습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은 86점이었습니다. 뭐가 더 난이도가 높았나요? 언어와 매체가 더 높았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90점 이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영어하고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 10,000명 가까이 차이가 나요. 1등급 기준이. 왜? 국어는 상대평가니까. 국어는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1컷이 86점이잖아요. 언어 매체 선택했으면 한 7개 틀렸어도 1등급입니다. 근데 7개 틀리면 뭐 정시로 갔을 때는 의미가 없겠죠. 그거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제가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세요.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즉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그만할까요? 자, 우리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그 생각을 먼저 합니다. 바나나가 어떻게 가지? 수능 문제 45문제는 단 한 문제도 아이의 생각을 묻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쩜 그럴 때마다 그렇게 창의적인지 바나나가 A에서 B까지 어떻게 가지? A 지점에서 바나나가 A에서 B로 이동을 한다고?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내가 저가 이거 보면서 애들, 재수생 애들 모의고사 보는 거 가서 감독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애들? 이러고 중간에서 먹는 거야.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 문해력이 부족해요. 이러면 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문해력이 뭐냐면 문장에 대한 해석 능력이에요.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그럼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하면서 따라 내려가는 게 문장을 이해했으면 독해력이에요. 근데 이것도 떨어졌어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어디까지 읽었냐면 여기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까지 읽었거든요. 여기까지 갔으면 애는 앞에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부족하니까.
따라서 가정일은 인과 조건 다시 올라가요. 아유, 다시 올라가고. 그 여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문제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금 이미 독해도 여기서 망한 거예요. 이미. 1번을 봐. 아닌 것 같아. 2번 봐. 아닌 것 같아. 괜찮아. 3번, 4번. 아이고, 얘도 괜찮아. 어머, 수학은 이런 게 없잖아요. 아우, 어떡하냐. 5번은 아니고 3번인가? 4번인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을 엄청 해요. 그런 다음에 별표를 쳐 일단. 별표를. 3번인가? 그럼 그래. 처음 생각한 게 맞았어. 3번. 그럼 나중에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야. 아깝대. 선생님 진짜 아까워. 삼각형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가 아깝다. 나 처음에 생각한 게 맞았다 이거. 삼각형 엄청 해놔요. 이거. 저한테 욕 엄청 먹는 애들이에요. 왜?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이 내용이 독해가 안 된 상태인데 어디서만 고민했죠? 여기서만 고민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지문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가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아깝대요. 수능날 수능 시험지 걷어갑니다. 그럼 수능 시험지 걷어간 사람이 이 아이는 25번에서 굉장한 내적 갈등을 겪었구나. 1점을 주자. 이러고 줍니까? 응? 엄청 욕먹습니다. 저한테. 왜? 얘는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문장에 대한 독해 능력부터 다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생각을 묻는 문제가 없는데 맨날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20년 동안 들은 질문, 선생님 제 생각에는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생각을 묻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지금 고3이 아니라는 게 큰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6월 달에 온몸에 있는 털을 다 깎았어요. 머리털도 밀고 눈썹도 밀고 안 나가려고요. 그럼 맨 앞에 앉았어요. 하루에 3시간 자고 공부했어요. 맨 앞에 앉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게 계속 쳐다보잖아요. 눈썹이 없으니까 애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너 반항하냐? 아니에요 선생님, 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모의고사 봤을 때 제가 반에서 10몇 등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떨어진 성적 1등까지 올리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찾아주고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해야 돼요. 계속 안 그러면 같은 문제점을 반복합니다. 왜? 수학은 지금 정도 되면 중3이나 고1 정도 되면 지가 뭘 틀렸는지 알아요. 수학은. 너 뭐 틀렸어? 함수 문제인데. 선생님 제가 여기서 계산 실수했다고. 선생님 제가 이거 뭐 수열 문제인데. 근데 다 하는 건데. 기호를 잘못 봤다고. 뭐 틀렸어? 국어는. 3번인 것 같았어요. 이게 장난하냐고요, 이게. 국어도 다 유형이 있어요. 시각 자료를 통한 세부 정보에 의해 자료의 해석 및 적용, 뭐 글감의 활용 방안, 서술상의 특징 파악, 표현상의 특징 파악. 문학마다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3 아이한테 너 뭐 틀렸어? 선생님 저 시각 자료를 통한 세부 정보의 이해를 틀린 것 같습니다. 훌륭하죠. 공부 안 시켜도 됩니다. 그 아이는 뭘 가지고 있냐?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통찰력. 자기가 최소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이트는커녕 자기 생각대로 느낌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이나 느낌이 좀 좋았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거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노릴수록 수능 최저 등급이나 정시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데 영어는 이미 중학교 때 끝났어야 돼요.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수능 시험을 애가 영어 시험을 봤을 때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했고요. 영어 때문에 대학 못 가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저 오른팔을 걸겠습니다. 정시니까요. 90점 넘으면 되니까요. 절대평가니까요. 영어 90점, 어머니 누가 운전면허 시험을 100점 받으려고 90점만 넘으면 되는데 91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아요. 영어는. 그러면 국어는 일단
지금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다양한 문학작품 학습을 통해 아까 제가 인사이트라고 말씀드렸죠. 유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다양한 문학작품 어느 정도 되느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뤄야 되는 현대 시만 해도 700개가 넘어요. 700작품이 넘는다고요. 교과서 안에 있는. 우리나라 수능시험에서 현대시는 외부 작품을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앞으로 700년 동안 낼 게 있기 때문에. 교과서 안에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중3인데 미적분을 공부하고 있으면 과도한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같이 과도한 선행을 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쉽다고 생각을 하고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덜 하니까 실수가 많아져요. 어차피 다시 해야 돼요. 어차피. 근데 국어는 초등학생이 진달래꽃을 읽었으면 선행학습이에요. 나부기가 엮고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요. 이걸 초등학생이 읽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선행학습을 한 건가요? 그럼 어머니 우리가 지금 진달래꽃을 읽으면 후행학습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 말을 안 하는 날이 없고 글을 안 쓰는 날이 없고 안 듣는 날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정 분량 이상의 작품들을 소화하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국어예요. 수능 볼 때까지. 그래도 그 범위를 다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근데 물어보는 유형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시가 바뀌어도, 내용이 바뀌어도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파악하는 건 통찰력이 생기면 나중에 작품이 바뀌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 지문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죠? 실례를 보여드렸죠, 어머니? 문해력. 독서 지문이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요. 아까 그건 되게 쉬운 거였어요. 경제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제 친구가 권성택이라고 한국은행 다니는 데가 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독일 가서 박사까지 따고 왔어요. 풀어보라 그랬어요. 하나 맞았어요, 걔. 하나 맞았어요, 하나. 야, 이거 어떻게 애들이 풀어? 그래서 지문이 이상한 거 나가 안 나. 지문이 이상한 거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요.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과학 지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제는 또 뭐냐? 난이도도 높은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시험을 80분 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어머니, 수능시험지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하면 우리 어머님도 다 맞을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는지가 중요한 거지. 2박 3일 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말인데 그럼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요. 양이에요, 양. 많이 읽고 많이 풀면 빨라져요. 하지만 통찰력은 생기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거니까. 그거는 도움이 필요해요. 단기간 완성 이런 거 사탐이라고 과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어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았으나 중간에 포기하면 영원히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아이들은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꾸준히 해서 매주 영어나 수학에 투자한 시간에 10분의 1만 투자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구몬도 하고 빨간펜도 하고 수학하고 하루 일주일에 3번씩 가고 막 뿌리 깊은 나무도 가고 뭐 다 알아요, 제가 여기. 어디도 가고 뭐 그러시잖아요. 영어도 가고 막. 그 시간에 10분의 1만 투자하면 나중에 변별력 있는 과목은 국어인데 그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지금 고3인데 오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는 중3이고 고1이잖아요. 고3인데 지금 오는 애들이 있어요. 6월 모의평가 끝나고. 그럼 그 아이는 제가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거예요. 살려는 줄 테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방법이 없어. 아까 19년 동안 안 된 게 어떻게 6개월 만에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내신이 그럼 우리 어머님들도 통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뭘 시험을 보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보시면 고1 때 1학기 때는 중간고사에 여기 고등학교 4개밖에 없잖아요.
문학 갈래의 이해, 시, 소설, 수필, 희곡 같은 거. 고전시가 고전사문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의문의 변동. 예를 들면 자음이나 모음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자음동화 같은 건 아시잖아요. 독립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예요. 2학기 때는 문학의 역사, 그러니까 고전 문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중세 국어의 문법, 나란말싸미 둔기에다라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용비어천가, 훈민정음 이런 거. 기말고사 때는 1학기 기말, 지금이죠, 지금. 문학 갈래의 화법과 작문 기초 문법 요소, 고1 때. 문학의 역사, 현대문학.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고2로 가면 범위가 넓어져요. 개념을 배웠다면 고2 때는 문학, 독서, 문법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아예 문학 교과서, 독서와 문법 교과서로 나눠집니다. 1학년 때는 같이 있지만 3학년 때는 EBS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어머니 여기 보세요. 아까 1학년 어머님들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우리 애가 1학기 중간을 망쳤는데 진짜 기말을 잘 봐야 되는데 고1 전체 내신 성적이 20% 반영돼요. 20%. 중간 기말이 20%. 고2 40%. 고3 1학기까지가 요 1학기 성적이 40%. 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하나가 그럼 몇 프로예요? 20%죠. 고3 1학기 중간고사 하나가 20%잖아요. 1학기 중간 기말이 합쳐서 40%니까. 그럼 고3 1학기 중간고사 하나 성적이 1학년 전체 성적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중간고사 하나 봤잖아요. 1학년 친구들은. 중3 친구들은 아예 보지도 않았고. 그러면 5%한 거예요. 95% 남았어. 95%. 그러니까 애를 쥐잡듯이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대학에서는 이 아이가 이렇게 성적이 향상된 거를 높이 평가해요. 그렇겠죠? 아니, 그럼 어머니 좀 상식적으로 얘를 높이 평가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항상 얘는 뭐야, 얘는 뭐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아요. 5% 했어요. 5%. 5%. 이거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근데 애들이 공부를 반대로 해요. 1학년 때 막 애들이 공부를 반대로 하는 게 뭐 중간고사 엄마 건들지 마. 내가 진짜 내 이번에 진짜 내 인생을 걸겠어. 그리고 3주 동안 그러면 이제 끝나서 다 했어. 나 이제 공부를 다 했어. 그리고 놀아. 그럼 중간고사 좀 공부하고 계속 놀아. 기말고사 좀 공부하고 계속 놀아.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으니까요. 수능 공부는 계속 하되 내신 땐 내신을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사실 바보 같은 애들이 1학년 때 내신 성적을 망쳤어. 엄마 난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로 수능을 와서 대학을 가도록 할게요. 뭘 포기해서 잘 가는 애는 못 봤습니다. 엄마 나는 수학에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18년 동안 수학을 공부시켜놨더니 이제 와서 진작 하지 말든가 6살 때부터 안 하든가 이제 와가지고 어머니 전 수학이 뭘 덜 해서 잘 가는 경우는 없어요. 본 게임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실제 대학에서도 그렇게 반영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3 지금 고3 애들 산소 호흡기 달고 오는 애들 많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자, 그럼 이제 내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고등팀장 모셔가지고 학교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과천고는 어떤 특징, 과천여고는 어떤 특징 뭐 이렇게. 그게 더 우리한테는 효과적이잖아요. 어쨌든 학교별, 학년별, 교사별도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따 잘 들으셔야 돼요. 과천고 손 들어보실까요? 오케이. 과천여고, 외고, 과천외고, 과천중앙고. 그럼 어머님들도 이 중에 하나 가실 거니까. 그거에 따라. 얼마나 좋아요. 과천에 최고의 국어학원이 있는데 그 4개 학교밖에 없는 걸 그렇게 집중적으로 대비를 해주는. 그렇잖아요. 경기외고 애들, 여기 저희 학원에 경기외고도 있고 뭐 동산고도 좀 있고 그래요. 지난번에 동산고 친구들은 평촌 가서 하라 그랬어요. 너희 평촌 가서 해라. 그리고 과천 애들은 과천만 하게. 그랬어요, 진짜로. 중간고사 때. 문학이 중심이지,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학교별 시험 경은 우리 선생님들 모셔서 인사도 좀 드리고
팀장이 제가 내신 대비를 못하니까 그냥 우리 내신 대비 하는 선생님 불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세요. 금방 끝나요. 조금만 참으세요. 선생님들 들어오세요. 준성승 아직? 자, 한 분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마다 마치 1000명이 계신 것처럼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10,000명 듣고 계세요? 실제로. 자, 한 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별 내신 경향도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고등부 팀장이에요. 저랑 오래 같이 일하시고 훌륭하신 선생님입니다. 김나경 선생님입니다. 그다음에 김희진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자꾸 학원에 문의가 와서 쟤하고 저하고 가족이 아니에요. 되게 저희 망상해요. 저희 다 가족은 아니잖아요. 이렇다고. 그러지만 안 되는 성도 달라요. 진현석 선생님입니다. 저는 정동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원씨이십니다. 원선자 희자. 그다음에 박은경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학교별 시험 경향이라는 것들은 우리 김남현 팀장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머니 이따가 나가실 때 이렇게 데스크에 보시면 앉아 있을 거예요. 혼자 하더라도 한 줄씩 하셔서 왼손에 카드를 드시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수강 신청서를 드시고 등록을 하고 가시면 돼요. 그럼 마감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실이 흡수해서 여기 앞에 혹시 파리바게뜨 건물 아시나요? 바로 앞 건물. 네, 거기 지금 오늘부터 봉사 들어갔어요. 제가 결과 학장 보는 거 지금도 넓게 앉으라고. 제가 죄송하지만 돈이 조금 있어요. 이번에 얻었으니까요. 그 클라세 독서실이라고 하는데 거기 6층 하고 있으니까 좀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오늘부터 봉사 들어갔으니까 한 달만 기다리시면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김남현 선생님한테 그럼 마이크를 넘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